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할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은 그런 저를 잘 다독여주고 보듬어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가끔씩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이런 좋은 사람을 키웠나 하는 의아한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 저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바로 시모거든요. 시댁은 아들이 셋이나 되는 아들 부잣집이에요. 남편은 그 중에 막내였고 위로 두 아주버님들은 여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첫 며느리인 저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결혼식 날에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느라가, 너는 참 특별한 며느리다. 우리 막내가 너처럼 야무지고 착한 사람을 데려와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야. 가족이라는 건 만들어가는 거다. 네가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되려는 노력만 있다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나는 내 식구를 각별히 여길 수밖에 없어. 내 부모님들은 모두 타계하셨고 그 많던 형과 여동생도 뭐가 그리 급한지 벌써 다들 죽고 없지. 그러니까 너는 오래오래 우리 아들 곁에 있어다오. 가족을 모두 일찍 잃으신 참 딱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은 남편과 참 닮아 있었죠. 네, 아버님, 저도 건강하게 그 사람 곁에서 오래오래 있을게요. 아버님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시모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시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가장 최악이었던 건 신혼여행 후 돌아왔을 때 시모가 한 말 때문이었어요. 딴 주머니 찰 생각 말고 내조나 잘해라. 그 말은 강한 경고로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 재산을 탐내는 여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남편은 버는 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모아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솔직히 그 나이쯤에는 어느 정도 재산이 모여있기 마련인데 남편에게는 돈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낭비가 심하다거나 주식 같은 걸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저희 집도 공동 명의로 반반씩 해왔고 혼수는 제가 다 넣었을 정도로 남편의 수중에는 그리 큰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말을 하니 황당할 법도 하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내조 잘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무만 빼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즐겁고 좋았어요. 저는 친정의 가족이 남동생 한 명뿐이라 가정을 이룬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제게 나쁘게 굴더라도 남편만 보자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 2년 만에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첫 아이는 첫 손주이기도 해서 남편과 시아버지의 기대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커져만 갔죠. 불면 날아갈까, 떼어놓으면 깨질까. 정말 두 사람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나와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하고. 그런데 시모는 달랐습니다. 명백히 제게 이상한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임신 중에 맞이했던 제사에서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그날은 임신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사였어요. 그 전에 2번 정도 제사를 지내본 적 있었는데 혼자서 하기엔 양이 많았지만 시모와 둘이서 일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도 시모와 둘이서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웬걸? 시모가 저에게만 모두 시키는 거예요. 요리도 기존에는 밑준비를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밑준비조차 안 되어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저를 감독하기만 하고 저 혼자 모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도움이라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시댁 집 구조가 부엌이 거실에서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얼굴도 한번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20주의 산부인과에서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했는데 2.7cm로 아슬아슬하게 위험하다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았거든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저는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렸어요. 시모는 결국 설거지까지 모두 저한테 맡겼어요. 웃긴 건 남편이 부엌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시모가 막아서며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돌려보낸 거였어요. 하소연할 곳까지 막아버리니 입이 턱 막히더군요. 결국 저 혼자 설거지를 다 하고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설거지 끝냈으니까 잠시 방에서 쉬어도 될까요? 혹시라도 기분 나빠할까봐 공손하게 말했는데 돌아온 건 냉랭한 말뿐이었습니다. 네가 뭘 했다고 쉬어? 넌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보다 먼저 쉴 생각을 해? 너 임신했다고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 오늘 혼자 일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오늘부터 계속 너 혼자 일할 거야. 네, 그래도 오늘 일은 다 끝났으니까 쉬어도 되는 건 맞죠?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혼자 하라는 그 이야기에도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몸이 힘드니 그냥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일이 어디가 다 끝났니? 오늘 네가 해야 할 일 하나 더 있어. 냉장고 정리 좀 해야 하는데 해놓거라. 나이가 들어 힘이 없으니 일을 못하겠구나. 네가 더 어리고 쌩쌩하니 네가 해. 깨끗하게 못하면 깨끗해질 때까지 시킬 테니까 한 번 할 때 열심히 해.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시모가 돌아서는데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시모가 어질러 놓은 냉장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배가 사르르 아파오더군요.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배를 부여잡은 채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리 좀... 무슨 일이야? 나 배가 너무 아파. 너무 무리했나 봐. 병원에서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너 꾀병이지? 내가 일 좀 시켰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어서 일어나지 못해? 시모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것만 걱정됐어요. 많이 안 좋아? 병원 가자. 내가 부축할게. 걸을 수 있겠어? 결국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곧장 차에 실어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은 10분 거리였고 집과 산부인과 거리도 15분 정도라 금방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유산 기운이 있으니 당분간은 누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입원해서 상태를 봐야 하고 퇴원해도 괜찮을 때까지는 좀 있어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저와 아이가 걱정이 됐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제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일만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아이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쉴 생각을 해야지. 나도 쉬고 싶었어. 그런데 쉴 수가 없었단 말이야. 어머니는? 어머니도 같이 일하셨잖아. 어머니한테 말했으면 쉬게 해주셨을 텐데. 어머님은 오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나한테 다 시키기만 하셨다고. 내가 쉬고 싶다는 말 안 한 줄 알아? 제사 준비도 요리도 설거지도 다 혼자 해서 설거지 끝나고 쉬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님이 네가 뭘 쉴 게 있냐고 쉬지 말라고 하시잖아. 할 일이 아직 남았다면서 시댁 냉장고 청소까지 시키던데. 제 말에 남편 눈이 커지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왜? 일단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둘게. 미안해, 신경 못 써서. 난 당신이 힘들면 나와서 쉴 거라고 생각했지. 계속 그 안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러고 보니 어머니도 이상하긴 했지.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 대체 왜 그러신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지.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임신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저번 제사까지는 같이 제사 준비하고 설거지도 했는데 오늘은 아예 나한테 다 맡겨서 엄청 당황했다고. 제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토닥거려줬어요. 어쨌든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 힘든 줄도 모르고. 밖에서 아버지랑 이야기한다고 당신을 못 챙겼어. 다음부터는 내가 당신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확실하게 이야기해둘게.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같은 집에 있어도 전화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막아줄게. 남편의 다정한 말에 저는 배시시 웃으며 답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시모의 나쁜 악담과 행동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알았어. 고마워, 여보. 고맙긴.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당신 이렇게 될 때까지 몰라줘서. 힘들면 연차 쓰고 당분간 좀 쉬어. 우리 귀여운 딸랑구도 안정될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남편은 저 대신 시모에게 이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만 믿고 뱃속의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3일간 입원하며 몸을 안정시킨 저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의 휴가를 쓰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마음 편히 누워있는데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일하시는 동안 바쁘실 텐데도 제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에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버님. 그래, 몸은 좀 어떠냐? 뱃속에 우리 손녀도 별탈 없지? 네, 잘 크고 있어요.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게 대화를 두런두런 나누는데 현관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라 남편은 아닌데 싶어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현관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고야 말았죠. 바로 시모가 제 눈앞에 서 있더군요. 야, 너 싸가지 없는 년이 네 남편한테 뭐라고 짓거렸어? 어머님, 여긴 어떻게... 시모가 허락도 없이 도어락을 열고 들어와 제게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아래로 내리고 시모의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전화기를 고쳐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모든 일들을 고스란히 들으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도 모른 채 시모가 말을 하더군요. 내가 제사 준비에 설거지에 냉장고 청소까지 시켰다고 네가 일렀지? 그런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일 시키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런 일도 못할 거면 결혼은 왜 했어? 혼자 살면 되지. 임신했다고 아주 유별나게 구는데 너 그거 꾀병인 거 내가 다 안다. 너 때문에 나만 이게 무슨 꼴이냐고.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진정은 무슨? 네가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걸로 내가 왜 한 소리 들어야 해? 시집살이 네가 덜 당해봐서 모르지? 오늘부터 너희 집 살면서 시집살이가 뭔지 가르쳐 줄까? 새파랗게 어린 년이 남편만 믿고 어디서 어른한테 수작질이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어머님, 꾀병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미 진단이 난 사항이에요. 잘못하면 조산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서서 어머님한테 추궁받고 있는 이 상황도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스트레스 받으면 또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고요. 오호라, 이번에도 네 서방한테 내 잘못이라고 일러바치려고? 오늘 내가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가만히 놔둬서 될 일이 아니었어. 애저녁에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 했는데. 시모가 제게 다가오려는데 시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흠칫하던 시모가 전화기를 보더니 저를 한 번 더 보더군요.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하다뇨?
지금 임신한 며느리한테 못된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 집에 가서 그딴 말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이제 막 애가 잘못될 뻔한 며느리한테 찾아가서 뭐?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아들 집에 와 있는 거. 치치미를 뚝 떼던 시모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저희 집 주변을 두리번 살피더군요. 시아버지가 여기 있나 싶은 마음에 놀라서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왜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당신 행실이야. 어른이 돼서는 어린 며느리를 그렇게 쥐잡도록 잡고 시집살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집살이를 시켜? 하나뿐인 며느리야. 귀하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니 제삿날에도 설마 당신이 일부러 새하기 쉬지도 못하게 만들었어? 아유, 아니에요. 제가 무슨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요. 나는 그저 지 남편 시켜서 저한테 한 소리 한 게 화가 나서. 뭐? 그 착한 놈이 당신한테 말할 정도면 당신이 잘못을 했겠지. 내가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귀한 우리 손녀딸이 뱃속에서 놀라서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당장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있어. 알아들어? 알았어요, 알았어. 집에 가 있을게요. 전화 끊지 말고 나와. 나와서 집에 들어가서 둘째 바꿔. 전화 끊기면 당신이 다시 며느리한테 가서 드자비질 하는 걸로 간주할 테니까 전화 안 끊기도록 조심해. 결국 시모는 시부의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휴 하고 내쉬었어요. 순간적으로 생각난 방법이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시부가 전화를 해주시는 바람에 시모를 물러나게 할 수 있었죠. 30분 뒤에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아가, 괜찮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혹시 여태까지 이런 일 당한 적 많았어? 저를 싫어하신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 정도로 화나신 건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긴.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곧장 나한테 연락하거라. 여편네가 이상해졌어. 여태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인데 이상하네. 시아버지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시모의 행동은 비상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래도 사건은 일단락됐고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 뒤에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 크게 들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37주 차에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딸 귀한 집 딸이라 시아버지와 남편은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었죠. 잘했다. 예쁜 손녀 보니 기분이 좋구나. 집에 애가 있으면 분위기가 또 다르지. 자, 이거 받거라. 선물이다. 시아버지가 주신 것은 금팔찌였습니다. 첫 손주 출산이라고 시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였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잘 보관할게요. 아이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어려울 게다. 그래도 힘내라. 애기 크는 모습 보면 힘든 게 싹 사라지거든. 아이고, 얼굴이 어찌 이리 예쁜지. 요 녀석 시집 갈 때까지 살아있으면 이 하랩이 눈에 눈물 나겠구만. 온몸으로 딸아이를 좋아하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그 일 이후로 저와는 완전히 서먹해진 시모는 차가운 바람이 싱싱 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딸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죠. 아들 하나 못 낳았는데 무슨 금팔찌를 줘요? 그런 건 아들 낳고 줘도 되는데. 넌 좋겠구나. 딸 낳고도 좋아해주는 시아버지 둬서. 날카로운 말에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좋은 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들이받는 것보다 피하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지만 출산 8개월 차가 됐을 때 걸려온 남동생의 전화 때문에 복직을 고민하게 됐어요. 바로
동생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은 더 있어야 할 수 있다던 결혼식이 갑자기 6개월 뒤로 잡혀버린 거였어요. 남동생 말로는 여자 쪽 집에서 날 받으러 갔는데 날짜가 그렇게 앞당겨져 나온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동생의 결혼식과 제 복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남동생은 대학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두 분의 유산을 남동생과 둘이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집을 찾아야 했는데 돈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동생이 저를 도와줬어요. 부모님도 없이 시집 가는데 돈이라도 두둑이 가져가야지. 가족이라고는 나뿐인데 내가 누나를 안 챙겨주면 어떡해? 내 몫으로 받은 유산 딱 절반을 누나한테 줄게. 나는 아직 어리니까 살면서 돈 더 벌면 되고 힘들 때는 누나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치? 안 받겠다는 걸 동생이 억지로 쥐어준 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울면서 그랬죠. 고마워. 너 결혼할 때는 꼭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준 것만큼 꼭 나중에 돌려줄게. 집 살 때 그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남동생 덕에 괜찮은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금액에 맞게 전세로 들어가려고 생각도 했는데 당시에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뉴스가 많아서 고민하다가 집을 사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의 행동을 알게 된 남편도 너무 고마워했었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계속하고 있을 수 없게 됐죠.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동생에게 더 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이것도 남편과 상의를 다 한 상태였어요. 처남이 진짜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줘야 하는 게 맞아. 우리 아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복직하는 거 당연히 이해해. 당신이 애 못 챙기는 만큼 내가 더 챙기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복귀해서 일해. 남편의 말에 저는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저도 애를 이리 일찍 떼어놓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생을 돕는 일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시부모님은 저희의 결정을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래도 저희의 선택이라며 시아버지는 저희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였습니다. 왜 1살도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냐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봐줄 것도 아니면서 어찌나 난리를 피우는지. 저도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봐줄 친정도 없고 시모는 저 모양이니 어린이집 말고는 믿을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게 복직 소식을 알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됐어요. 그날은 남편이 야근을 한다며 연락을 한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와 집으로 올라오는데 아파트 저희 집 현관 앞에 시모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저는 엉망이 된 집안을 떠올리며 시모를 안으로 모셨어요. 내가 오늘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다. 너 돈 번다고 일찍 복직한 이유가 네 남동생 때문이니? 제 남동생 결혼식 때 돈 해주려고 일찍 복직한 거야? 아, 들으셨어요? 맞아요. 저희 결혼할 때 동생한테 받은 게 있어서. 너 미쳤니? 어떻게 둘이 같이 번 돈을 네 남동생한테 갖다 바쳐? 그 돈이 네 돈이야? 남편이랑 같이 번 돈이지. 저는 당황했어요. 이분이 왜 이러나 싶었죠. 어머님, 지금 남편과는 통장 합치지도 않았어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따로 각자 내서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던 간에 그건 저희들 마음이에요. 집안 경조사 때 쓸 돈 때문에 모으는 돈이 있긴 한데 그건 동생한테 줄 거 아니고요. 제가 번 돈을 모아서 동생한테 주는 거니까 남편 돈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이 왜 안 돼? 너희는 부부야. 돈이 모이면 서로에게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친정에다 돈 주고 그러는 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저희 돈 문제에 시모가 이렇게 간섭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동생한테 돈 주는 게 왜 잘못된 거죠? 저희가 구매한 이 집, 동생이 빌려준 돈 보태서 산 거예요. 원래라면 돌려줘야 할 돈인데 저희 사정이 그러지 못하니 결혼식 축의금이라도 좀 더 챙겨주려는 것뿐이에요. 왜 저희가 그걸 어머님께 지적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라? 내가 어제 네 남편한테 전화했었다. 우리 둘째가 이래저래 신경 쓰인다고 독립하고 싶다며 돈을 달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네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지 않니? 돈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돈이 없냐고 물었더니 이런 어이없는 말을 들었던 거야. 처남 결혼식이라서 돈 줘야 된다고. 자기 형 곤란한 건 돕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너는 출가 외인이 돈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내 자식 돈까지 앞에서 그 빚을 갚으려는 건데? 네가 문제야, 네가.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가면 갈수록 더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해. 너 때문에 네 아주버님 전세자금 마련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말도 안 되는 시모의 어거지에 저는 골이 띵했습니다. 설마 남편한테 아주버님 전세금을 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저번에도 사업자금 한다고 남편한테 돈 빌려갔잖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더군요. 야근을 한다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찍 마쳤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저와 실랑이를 하는 시모를 보고 깜짝 놀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너 잘 왔다.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 형은 못 본 채하고 처남한테만 돈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되니? 제 가족 놔두고 남의 가족을 챙겨? 시모의 말에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라면 이미 말씀 다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돈 못 드려요. 저 결혼 전부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형들 위해서 돈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가정도 있고 키워야 할 애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형들 때문에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시냐고요. 여전히 어머니가 원하는 용돈 100만 원씩 드리느라 집에는 돈도 제대로 못 주는데 이 상황에서 형 전세금을 해주라니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드리는 용돈도 줄여서 아버지 편으로 드릴게요. 네 둘째 형이 불쌍하지도 않니? 이번만 도와주면 알아서 잘한다잖아. 그런데 왜 그거 하나 못 도와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미 그렇게 도와준 거 다 포함하면 1억이 넘는 금액을 드렸어요. 일 시작하면서부터 첫째, 둘째 형 뒷바라지 하느라 결혼할 때도 집도 못 해가고 와이프랑 반반으로 해야 했고 혼수도 와이프한테 다 맡겼다고요. 그리고 처남이 먼저 저희 결혼을 도와준 거니까 이번엔 저희가 돈 보태는 게 맞아요.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우세요? 당연하지. 네가 번 돈은 다 우리한테 써야 되는 돈이야. 왜 그걸 남의 집에 주는 건데? 처남도 제 가족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제 입만 아프니 돌아가세요. 왜 돌려보내는데? 빨리 약속해. 돈 주겠다고 약속하라고. 계속 이러시면 아버지 부를 거예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입에 올리자마자 시모의 표정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화를 낸 채 떠나더군요. 남편이 한숨만 쉬며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더라고요. 미안해. 당신 피곤한데 아까 전에 어머니랑 전화 통화하다가 당신한테 찾아갔을 것 같아서 바로 퇴근하고 왔는데 정말로 찾아와서 저럴 줄이야. 짙게 피로가 묻은 남편 목소리에 더 물어보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당분간 어머님 안 봤으면 좋겠어. 보실 때마다 저런 말하면 어떡해? 그래, 그러자. 당분간 거리를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어. 결국 시모 때문에 저희는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됐어요. 아이 때문에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갔던 시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길을 끊으니 결국 시아버지는 애가 다른 모양이었어요. 예쁜 손녀딸도 함께 발길을 끊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시아버지에게는 전화 연락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안 보여주니 시아버지도 연락을 해온 거죠. 며느라가 요즘에 많이 바쁘냐? 우리 손녀딸도 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괜찮으면 오거라. 결국 시댁과 거리를 둔 지 한 달 만에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시모가 저희를 보더니 소리를 치더군요. 너희가 왜 여기를 와? 당장 나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왔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너희는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둘째 형 나 몰라라 버린 주제에. 끝나지 않는 둘째 아주버님 타령에 저도 남편도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때 나온 것이 시아버지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 왜 애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 당신이 애들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난 얘네들 집에서 대접할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제가 설명할게요. 어머님이 한 달 전쯤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한테 화내신 적 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 눈썹이 실룩거리더군요. 저는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나서 결국 울면서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제 동생이 저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줬어요.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도 반이나 떼어서 줬거든요. 그 덕분에 저희 지금 신혼집 매매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번에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 받은 것만큼 다 돌려주지는 못해도 돈 좀 모아서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좀 많이 주고 싶어서 제가 복직도 일찍 하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왜 그 돈으로 동생 도와주냐고. 둘째 아주버님 전세자금으로 줘야 할 돈인데 왜 마음대로 쓰냐며 저한테. 그게 사실이냐? 당신이 말해봐. 당신이 진짜로 며느리한테 친정 도와주는 거 하지 말라고 말했어? 예,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결혼해서 집 나왔으면 출가 외인이에요. 게다가 변변한 친정도 없으면서 번 돈을 모두 친정해 준다잖아요. 게다가 막내도 막내지. 내가 둘째 형 전세금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면서 매몰차게 거절하더니 여기는 무슨 낯짝으로 찾은 거야? 당신이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거길 찾아가?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제발 어른이면 채통 좀 지키라고. 당신이 뭔데 아들 내외 집에 가서 돈 쓰는 거에 화를 내고 와? 애들이 허투루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곳, 갚아야 할 곳에 쓰는데 당신은 뭐가 그리 고가워? 그럼 화가 나지 않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얘네들 편만 들어요? 당신은 우리 둘째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지원도 못 받고 결국은 저렇게 혼자 남은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런 형 도와달라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우기는 저놈이 우리 가족이 맞기는 하냐고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랬어요. 안 오니 속이나 편하던데 왜 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어머니,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여태껏 둘째 형 사업 자금이라며 빌려달라고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시기는 하냐고요. 저요, 그 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빌려줬어요. 그래도 내 가족이고 어머니 부탁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꼴을 좀 보세요. 둘째 형 되지도 않는 사업에 돈 붓다가 지금은 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어머니야말로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절 편할 때 꺼내 쓰는 돈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고요. 매번 형님들 때문에 주머니 털리는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해보셨죠? 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왜 당신이 아들한테 돈을 100만 원씩 받아? 여보, 그게... 아니, 둘째가 그때 사업한다고 설쳤을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좀 빌려줬어요. 애가 잘 되면 갚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바람에 빚이 고스란히 남아서 막내한테 돈 좀 달라고 했죠.
솔직히 여태 이만큼 키워줬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지금 당신 미쳤어? 대출을 막내한테 대신 갚게 한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설마 당신 친자식이 아니라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랑 가장 가까웠던 동생의 아들이라고 친자식처럼 잘 대해줘라 했더니 설마 뒤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남의 자식한테 내 자식 뒤치다꺼리 맡기는 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말해봐라 막내야. 왜 네가 번 돈을 다 줬어?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래도 키워주셨잖아요. 어떻게 모른 채 해요? 키워준 은혜라고 생각하며 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한테까지 돈 문제로 막말하시는 거 보고 더 이상 안 드리겠다고 했더니 화를 엄청 내고 돌아가셨고요. 듣고 있던 저는 이야기에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니. 시모에게의 남편은 자식이 아니라 시조카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유독 시모가 저에게 못되게 굴고 남편에게 돈을 뜯어낸 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못되게 군 것도 손녀딸에게 애정이 없었던 이유도 모두 이해가 갔죠. 제가 있어서 남편 돈을 온전히 다 못 받으니까 저와의 결혼 자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영영 자신의 친자식들을 위한 통장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착한 남편이 여태 두 형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렇게 돈이 없었구나 생각하니 남편의 주머니 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시부의 얼굴은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곧 터질 것처럼 벌겋게 부풀었어요. 이 여편네가 정신이 나갔어. 노망이라도 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막내를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 이거냐고? 키워줬다는 이유 하나로? 키워준 은혜 갚는다는 막내한테 돈 뜯어서 당신 자식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다 털어먹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내가 저 녀석 제대로 된 인간 노릇할 때까지 돈 한 푼 주지 말라고 한 거 잊었어? 사업에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지. 나이 50이 다 돼가는 놈이 여전히 직장도 없이 집에 빌부터 살고 그것도 막내 돈으로 속 편하게? 당장 짐 싸. 짐 싸서 둘째 녀석이랑 당신 둘 다 나가. 둘째 너는 제대로 된 직장 얻기 전까지는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 얼른 나가. 시아버지의 말에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던 둘째 아주버님이 황급히 나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잘못 없어요. 다 엄마 혼자 한 행동인데 왜 저한테까지 불똥이 튀어요? 내 말 못 들었냐? 네 놈이 일찌감치 자리 잡고 직장 얻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동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이번엔 분명히 괜찮은 아이템이라 성공할 줄 알아서. 아이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똑같은 이야기를 벌써 20년째 듣고 있다. 네가 털어먹은 돈이 얼만지 알기나 해? 봐주는 것도 이제 끝이야. 그럼 집은요? 전세금이라도 주셔야 나가죠. 전세금? 네 앞에서 감히 전세금 소리가 나와? 첫 달 월세, 그것만 지원해 줄 테니 다음 달부터는 네가 일해서 월세 갚아. 100만 원 딱 줄 테니까 당장 나가. 배달이든 공사판을 뛰든 뭐든 해서라도 돈 벌어. 여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해요? 여태 돌봐줬으면 많이 봐줬어. 계속 끼고 돌고 당신이 막내한테 돈 뜯어다 둘째한테 바치니까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 어디 감히 집안을 돈 나오는 봉으로 생각해? 그리고 당신도 같이 나가. 나가서 이혼 서류 받을 준비나 해.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시모의 낯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여보, 이혼이라니. 안 돼요. 이혼만은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돼? 이번 일로 당신이 우리 집안을 내 가장 소중한 동생과 시조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어. 동생 내외 죽고 그 아이 데려왔을 때
내가 당신한테 부탁했지? 이제 내 가족 중에 단 하나 남은 조카라고. 위로 형이 둘이나 있었지만 자식 남기고 죽은 유일한 내 핏줄이라고. 게다가 눈이 있으면 봐. 막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살뜰하게 잘했는데 친자식보다 더 친자식처럼 섬기고 받들었는데 그런 아이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 네가 인간이야? 귀신도 너보다는 착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용서 못해. 그리고 둘째 싸고 돌며 집안 돈 다 떨궈먹은 것도 이해 못하고. 여보. 시모는 시아버지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시아버지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막내야. 네가 어떻게 해봐. 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너 때문에 나랑 네 형 집에서 쫓겨나도 되는 거냐? 또 막내한테 그만하라고 했지? 막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랑 둘째 잘못이라고. 애먼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굳어진다는 것만 명심해. 결국 시모와 둘째 아주버님은 강제로 집을 나가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용달차를 불러 시모와 아주버님의 짐을 싹 다 실어버렸거든요. 어딜 가든 제대로 된 직장 가지면 여기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 막내한테 연락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결국 시모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둘째 아주버님과 시댁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남편이 주는 돈도 못 받게 됐고 단칸방에서 두 분이 살게 됐다고 해요. 게다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혼 서류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며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집안 사정 때문에 며느라기 네가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버님. 저희는 지금이라도 다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 두 사람한테 연락 오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거라. 내가 가서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시모와 둘째 아주버님이 나가고 집안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함께한 시모와 둘째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나서 자괴감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아버지와 함께 만나서 식사도 자주 했고 집으로 초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여행도 다녔죠. 예쁜 손녀딸과 함께 지내면 비어버린 마음 한구석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날도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를 목에 태우고는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댁 앞까지 시아버지를 모셔다 드리려는데 그 앞에 시모가 서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싱글벙글 손녀 재롱에 즐거워하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순식간에 차가워지더군요. 여긴 왜 찾아왔어? 여보, 잘 지내고 있으니 보기 좋네요. 다른 게 아니라 둘째가 직장 취직했어요. 택배 일인데 그래도 돈 벌고 있으니 이제 자기 앞가림도 하고. 그러니 이제 저도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싶어요. 제 평생 이룬 것들이 다 여기 있는데 아들놈은 제 돈 벌기 시작하니 저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나가라고만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둘째 아주버님이 자기가 번 돈을 쓰는 시모가 눈에 거슬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한 모양이더군요. 갈 곳 없는 시모가 여기로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순서였고요.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극진히 대접해주고 받들어주는 시조카는 그렇게 구박하더니 그렇게 끼고 돌며 감싸던 자기 친자식에게는 도리어 구박을 받다니 세상 참 모를 일이에요. 차라리 우리 남편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다면 말년에 이 고생은 안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인 거죠.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는지 살도 다 빠지고 순식간에 늙어버린 모습에 저도 순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우리 이미 이혼했어. 잊었어? 나는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 추호도 없어.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요.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2번 다시 막내한테 그러지 않을게요. 저 지금 대출금 밀려서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여태껏 막내한테 열심히 갚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둘째한테 갚게 하면 되겠네. 둘째도 나 버렸다니까요. 왜 저를 이해를 못 해줘요? 막내도 그랬잖아요. 키워준 은혜라 생각하고 돈 갚아줬다고. 그게 자랑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 안 받아주는 거야. 동생 죽고 막내가 우리 집에 올 때 동생 유산으로 2억 받은 거 새카맣게 잊었어? 그 돈 덕분에 우리 집 망할 뻔했을 때 그걸로 겨우겨우 살아난 거 잊었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우리 집 복덩이니까 잘 키워달라고. 당신은 내 동생 목숨값으로 잘 먹고 잘 살아놓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어떻게 막내한테 또 돈을 뜯어? 동생 유산 덕분에 당신이 여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그치만 그건 당연히 줘야 하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애를 맡기면서 그 정도 돈도 안 주면 그러면 그 돈 받고 애들이나 잘 돌보면 될 일이지. 다 큰 막내한테 돈은 왜 뜯었어? 게다가 며느리한테까지 가서 그 주태를 보여? 끝까지 반성 안 하고 뻔뻔했던 시모는 본전도 못 찾고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댁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통장 하나를 주시더군요. 그 안에는 2억이라는 큰 돈이 찍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남동생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2억을 남겼다고 해요. 그걸로 급한 불 끄느라 그만큼 돈 벌 때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남편은 2억 중에 1억만 받기로 했는데 나머지 1억은 키워준 은혜로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웃으며 저에게 나머지 1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한 너한테 이 돈을 주마. 결혼식 때 동생한테 빌린 돈도 갚고 남은 걸로는 너 원하는 데 쓰거라. 그 돈은 온전히 너희 거다. 사실은 너희 시모가 가져간 돈도 다 돌려주면 좋으련만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 사람도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는지.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생각지도 못한 돈을 받게 됐어요. 그 돈으로 남동생 결혼식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남편은 갑자기 생긴 돈에 놀라면서도 아이를 위해 잘 놔두겠다고 말했어요. 시모도 저희 남편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이렇게 늙어서 고생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시댁은 안정을 찾았고 저와 남편의 생활도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죠. 시모가 저와 맞지 않다고 사연 처음에 말씀해 드렸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과 맞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시댁에서 뚝 떨어내듯 도려내져 버렸으니 말이죠. 이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자기 팔자 열심히 꼰 시모 보며 새로이 마음을 다잡게 됐네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셔서 그 교훈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